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1461년 3월 29일 종려 주일, 영국 요크셔주 토턴 근처의 얼어붙은 들판입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에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수만 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피로 물든 땅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서 있고 그들의 금속 갑옷에는 얼음과 서리가 내려앉습니다. 이들은 10시간 동안 영국 땅에서 벌어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말입니다. 이 전사들은 어떻게 그토록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금속 갑옷에 갇힌 채 어떻게 얼어붙는 추위를 견뎌냈을까요? 그 해답은 대부분의 현대 관찰자들을 놀라게 할 의복 기술, 전략적 계획,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여러분은 중세 기사와 겨울 생존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겨울 전쟁이 왜 실제로는 드물었는지, 그리고 일단 벌어지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여러 겹의 누비옷부터 모피 안감을 댄 망토에 이르기까지 기사들이 사용했던 독창적인 겹쳐 입기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갑옷이 기사의 천유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가장 추운 달 동안 성에서 생활하는 일상의 현실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잠시 후 눈보라 속에서 벌어진 토턴 전투와 얼어붙은 페이푸스호에서의 격돌을 포함하여 이례적인 겨울 원정의 역사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위 노출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을 탐구하고 중세 군대가 겨울 전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경제적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중세의 겨울에서 살아남는 것은 무지막지한 힘이 아니라 지능적인 준비, 기술 혁신, 그리고 언제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사들이 어떻게 겨울을 살아남았는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중세의 겨울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세 성기 대부분의 기간, 대략 950년부터 1250년까지 유럽은 기후학자들이 중세 온낭이라고 부르는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기온은 눈에 띄게 온화했고 농업은 번성했으며 기후는 인구 증가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한 기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N300년경 유럽은 역사가들이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이는 19세기까지 지속된 지역적 냉각기였습니다. 북유럽의 평균 겨울 기온은 섭씨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은 1400년에서 1815년 사이에 여러 번 얼어붙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성장기를 단축시키면서 흉작이 더 흔해졌습니다. 기근이 더 자주 땅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세 온낭이 동안에도 겨울 전쟁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기온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고 전적으로 중세 생활의 리듬과 봉건적 군사 조직의 한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세 전쟁은 농업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매우 계절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중세 군대의 압도적 다수는 봉건 징집군, 즉 토지와 보호를 대가로 영주에게 군 복무의 의무를 진 농민과 하급 귀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럽의 봉건 제도에서 이 복무는 보통 1년에 40일로 제한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45일을 요구했고 다른 지역은 60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이들은 농작물을 심고 수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밭을 떠나 계절 내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세 유럽 전역의 전쟁 시기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이른 봄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영주들은 봉신들을 소집했습니다. 군대는 여름 동안 집결하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수확 시기가 되면 병사들은 작물을 거두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대부분의 군대는 해산했고 전쟁은 중단되었습니다. 1066년 정보광 윌리엄이 잉글랜드 침공을 위해 병사들을 소집했을 때 그는 여름에 그들을 불렀지만 역풍으로 인해 함대가 지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잉글랜드의 해럴드 왕은 병사들이 수확을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군대를 해산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윌리엄이 마침내 상륙했을 때 해럴드는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의 필요성이 중세 전쟁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하지만 기사들과 전문 군인들에게도 수확 일정 외에 겨울 원정을 피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참 문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중세전쟁은 대부분 조직화된 보급 행렬이 있기 이전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군대는 현지에서 조달하며 생활했고 진화는 영토에서 필요한 것을 약탈했습니다. 여름과 가을 동안에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이 방정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장된 식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들이 엄청난 양의 사료를 필요로 했다는 점입니다. 군마 한 마리는 하루에 32파운드, 약 14.5kg의 귀리가 필요했고 추가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말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미리 베어 저장해 둔 건초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말로 이루어진 군대는 어떤 지역의 겨울 비축 사료라도 순식간에 고갈시킬 것이었습니다. 길 자체도 거의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세의 도로는 날씨가 좋을 때도 충분히 나빴지만 겨울에는 얼어붙은 진흙탕으로 변하거나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사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얼어붙는 환경에서 야영하는 병사들은 젖고 비참한 상태에서 탈영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역사 기록은 전투가 아닌 저천증, 질병, 굶주림으로 인한 끔찍한 손실을 묘사합니다. 첨스 마빌련, 영국 왕의 수행단에 속한 말의 3분의 1이 겨울 원정 중에 죽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탈진과 저천증으로 손실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하여 중세 유럽에서 겨울 전쟁은 극히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겨울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보통 비상 상황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나 지휘관이 엄청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할 만한 전략적 기회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러한 이례적인 겨울 원정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생존을 가능하게 한 기술, 즉 기사들을 살아있게 한 정교한 겹쳐 입기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세 기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갑옷 아래의 모든 것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숨겨진 겹옷들이 추운 날씨에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세 전사들은 현대의 혹한기 의류 시스템에 필적하는 단열, 습기 배출, 보온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기초는 갬비슨, 감베손으로 아케톤, 누비, 갑옷, 퀼티드 잭, 푸르푸행, 4포인트 또는 무장용 더블릿, 아밍 더블렛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갬비스는 단순한 덧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직물공학의 경이로운 산물이었습니다. 아마포나 양모로 만들어진 갬비스는 여러 겹의 천을 누벼서 함께 꿰맨 것이었습니다. 층의 수는 용도에 따라 달랐습니다. 단독 갑옷으로 입는 갬비스는 18겹에서 30겹의 천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판금 갑옷 아래에 입는 무장용 더블릿은 더 얇고 몸에 더 잘 맞았습니다. 소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양모 섬유에는 천연지방인 라놀린이 함유되어 있어 직물의 방수성을 부여합니다. 양모는 젖은 느낌 없이 자체 무게의 최대 30%까지 습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흡습성 특성은 땀이 즉시 스며들어 착용자를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양모 섬유는 또한 공기를 가두는데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단열재의 기본 원리입니다. 한편 아마포는 다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가볍고 통기성이 있으며 양모보다 덜 까끌까끌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에 사용되었습니다.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고 방출하는 아마포의 능력은 신체 활동으로 인한 습기를 관리하고 나중에 얼어붙을 수 있는 땀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세 겹쳐 입기의 천재성은 이러한 소재들의 전략적인 조합에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비하는 기사는 피부에 직접 닿는 아마포 셔츠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위에 양모 바지와 속바지, 브레이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갬비슨이었습니다. 이 핵심적인 단열층은 누비질 구조로 수많은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 천을 가두었습니다. 누비질 패턴 자체도 중요했습니다. 수직 및 수평 스티칭은 마른 목골 또는 사각형 패턴을 만들어 충전재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의복 전체에 일관된 단열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갬비스는 어깨나 가슴과 같은 취약한 부위에 더 많은 덧댐을 하여 단계적인 보호와 단열을 제공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기사가 사슬 갑옷을 입는다면 갬비스는 위에 입었습니다. 사슬 갑옷은 그 범위에 따라 25파운드에서 60파운드, 약 10얼, 27.5맘까지 무게가 나갔습니다. 몸통과 팔을 덮는 완전한 사슬 갑옷 셔츠에 일체형 장갑과 두건까지 더하면 상당한 무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슬 갑옷은 단열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효과적으로 냉기를 전도하고 고리 사이의 틈으로 바람을 통과시켰습니다. 추운 날에는 보호되지 않은 사슬 갑옷이 실제로 몸에서 열을 빼앗아 열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아래의 두꺼운 갬비스는 타격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사슬 갑옷이 열을 빼앗는 금속 담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 추운 지역의 십자군들이 남긴 당대 기록들은 사슬 갑옷 아래의 적절한 덧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14세기부터 점점 더 보편화된 판금 갑옷을 입은 기사에게는 상황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판금 갑옷은 사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사슬 갑옷보다 추위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바람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강풍은 파괴적인 속도로 천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판금 갑옷 자체는 단열 기능이 없었지만 효과적인 방풍벽 역할을 하여 그 아래에 덧대어진 갬비슨 주위에 고요한 공기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판금 갑옷을 입은 기사는 사슬 갑옷을 입은 기사보다 추위로부터 다소 더 잘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겹쳐 입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옷 위에 많은 기사들은 서코트 술초아트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문장 상징을 표시하는 긴 천 옷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이것이 바람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층을 더하고 강수량이 갑옷 자체에 닿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극심한 추위를 위해 기사들은 두꺼운 양모 망토를 입었는데 종종 모피 안감을 댔습니다. 이 망토는 중세 혹한기 시스템의 최외곽층을 형성했으며 보통 무릎이나 그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라놀린으로 처리된 두꺼운 양모 망토는 가벼운 비와 눈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우, 비버, 다람쥐 또는 부유한 이들을 위한 담비나 족제비 모피 안감은 상당한 단열 효과를 더했습니다. 망토는 활동 수준과 조건에 따라 몸에 단단히 두르거나 어깨에 걸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층적 접근 방식은 현대 아웃도어 애호가들이 고전적인 겹쳐 입기 시스템으로 인식할 만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습기 배출 베이스 레이어, 단열 미드 레이어, 그리고 내후성 아우터 쉘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친 실제 경험을 통해 이 해결책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갬비슨이 완전히 젖으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젖은 갬비슨은 단열 가치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영하의 기온에서 꽁꽁 얼어붙어 생명을 구하는 의복에서 열 손실을 가속화하는 뻣뻣하고 얼음 같은 덫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겨울 원정이 특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단 병사가 젖으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젖은 상태로 있을 수 있었고 저천증은 언제나 존재하는 위협이었습니다. 이 겹쳐 입기 시스템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요? 적절한 조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 역사 자료에 따르면 중세 전투복은 과열되기 쉬웠다고 합니다. 격렬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사들은 상당한 체열을 발생시켰고 단열층이 이를 효과적으로 가두었습니다. 0에 가까운 기온에서의 전투에서는 신체 활동과 효과적인 단열의 조합이 실제로 여름 더위 속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편안한 조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겨울에 기사에게 주된 위협은 갑옷을 입고 활동적일 때 얼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초를 서거나 전투를 기다리거나 밤새 야영하는 등 활동이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체열 생산은 감소하지만 열 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세 기사들이 겨울을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갑옷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금속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갑옷 아래와 주위에 입었던 정교한 직물 기술이 놀라운 효율성으로 그들의 천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금속 갑옷이 겨울에 기사를 더 춥게 만들 것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오해는 열 전달에 대한 혼동에서 비롯됩니다. 금속은 열을 효율적으로 전도함으로 추운 환경에서 만지면 차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금속을 피부에 직접 대고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 겹의 단열 직물이 갑옷과 몸을 분리했습니다. 사실 갑옷은 겨울 환경에서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판금 갑옷은 바람을 막는데 탁월한 외부 껍질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은 열 손실에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체감 온도를 설명할 과학적 어휘는 없었지만 그 효과는 이해했습니다.
판금 갑옷은 바람이 그 아래층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갑옷 아래의 갬비스는 비교적 고요한 공기 속에 위치하여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슬 갑옷은 다른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고리 사이의 작은 틈은 공기가 통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강풍은 사슬 갑옷을 뚫고 그 아래의 갬비슨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슬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추운 환경에서 방풍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서코트나 망토와 같은 외부층에 더 의존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슬 갑옷의 통기성은 십자군 전쟁 동안 중동의 사막과 같은 더운 기후에서 이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바람이 그 아래의 갬비슨에 도달하여 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사슬 갑옷을 덜 이상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특성이 극심한 더위에서는 더 견딜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의 갑옷과 관련된 진짜 위험은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물층이 젖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기사가 얼음물에 빠지면 갑옷의 무게 때문에 기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설령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무거운 금속 아래 흠뻑 젖은 덧댐층은 마르는데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갑옷을 입고 신체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열입니다. 60에서 100파운드, 약 17.45kg의 금속과 덧댄 장비를 입고 움직이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필요했습니다. 당대 자료와 현대 실험 고고학은 완전한 갑옷을 입고 격렬한 활동을 하면 추운 기온에서도 상당한 땀을 흘린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0에 가까운 기온에서의 전투는 여름 전투에 비하면 축복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전투에 나서는 기사는 겨울에도 너무 덥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력이 몸이 발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월 밤에 보초를 서는 바로 그 기사는 몸의 열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추위를 견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중세 전사들은 경험을 통해 이러한 역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울 보초를 서는 병사들은 발을 구르고 팔을 휘젓고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천을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갑옷은 겹쳐 입기 의류 시스템에 제대로 통합되었을 때 현대의 상상이 생각하는 것만큼 추운 날씨에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존의 진짜 열쇠는 금속 아래 덧댄 층의 품질과 건조 상태, 그리고 열 생산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활동 수준을 관리하는 기사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옷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지, 즉 손, 발, 머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위들은 추위로 인한 부상에 가장 취약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열이 잘 된 몸통이 기사의 중심천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동상은 사지부터 시작됩니다. 중세 전사들은 이 취약점을 이해했습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노출된 피부의 동상은 섭씨 영하 20도 정도의 기온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흔하게는 기사들은 동창에 직면했는데 이는 춥고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상태로 사지로의 혈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발은 특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중세 신발 구조는 턴슈, 턴쉐였습니다. 즉, 안팎을 뒤집어 만든 다음 다시 뒤집는 가죽 신발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주된 솔기를 숨겨 마모로부터 보호하고 스티치를 통해 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죽은 처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중세 제화공들은 다양한 방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인 제조법들은 가죽이 포화될 때까지 기름, 왁스, 수지의 혼합물을 바르는 것을 묘사합니다. 한 처방에는 건성규 1파인트, 황납 디온스, 테레빈유 디온스, 부르고뉴 피치 1온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바르면 가죽의 방수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지만 결코 완전히 불투과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가죽 신발은 눈과 진창 속에서 젖을 수 있었습니다. 중세 겨울 전쟁에 대한 역사 자료는 이 위협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기사들은 추위가 아니라 발과 손을 젖게 하여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눈을 더 두려워했다. 부주의한 기사는 쉽게 동상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중세 사람들은 몇 가지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종아리 중간이나 무릎까지 올라오는 더 높은 신발은 더 넓은 범위를 덮고 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디자인은 용도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승마용 장화는 상당한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등재 맞게 충분히 유연했습니다. 부유한 기사들은 모피 안감을 댄 신발을 가질 수 있었는데 보통 양털이 안쪽으로 향하게 한 양가죽으로 만들어져 뛰어난 단열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 런던 사람들은 패튼 파텐이라는 덧신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가죽끈이 달린 나무 플랫폼으로 발을 젓고 진흙투성이인 땅에서 2-3인치 들어 올려주 신발을 더 건조하게 유지했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다리 아래쪽에 천이나 가죽 조각을 감았습니다. 손의 경우 양모나 가죽 번거리 장갑이 상당한 단열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번거리 장갑은 각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단열하는 대신 손가락들이 열을 공유하게 하므로 손가락 장갑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중세 겨울 번거리 장갑은 종종 단열을 위해 양모 안감을 방수와 내구성을 위해 가죽 외피를 가졌습니다. 일부는 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소매와 겹치는 긴 소매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무기를 다루거나 고삐를 제어해야 할 수도 있는 기사에게는 손가락 장갑이 덜 따뜻하더라도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많은 기사들은 두 종류를 모두 가지고 다니며 필요에 따라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행군이나 대기 중에는 번거리 장갑을, 손재주가 필요할 때는 장갑을 사용했습니다. 머리는 세심한 겹쳐 입기가 필요한 독특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사의 머리는 보통 갑옷, 즉 사슬 두건, 판금 투구 또는 둘 다로 보호되었습니다. 머리, 목, 종종 어깨까지 덮는 사슬 두건은 그 범위와 구조에 따라 11파운드에서 25파운드, 약 5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타격에 대한 뛰어난 보호를 제공했지만 단열 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아래의 기사는 덧댄 모자를 썼는데 보통 누비 아마포나 양모로 만들어져 투구의 무게를 완충하고 약간의 단열을 제공하는 이중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에는 모자 아래에 양모 두건이나 발라클라바를 착용할 수 있었지만 투구의 착용감을 방해하지 않고 갑옷 아래에 여러 겹을 맞추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얼굴은 종종 노출된 채로 남아있어 특히 취약했습니다. 바이저와 안면 보호대는 전투 중에는 보호할 수 있었지만 시야와 호흡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행군이나 야영 중에 장시간 착용하기에는 비실용적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벌어진 토턴 전투에서 많은 병사들은 전투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는 동안 얼음 같은 바람에 얼굴이 쓸리고 저천증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사회 계급은 방한 장비의 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부유한 기사는 잘 만들어진 신발, 여러 켤레, 모피 안감, 그리고 방수 혼합물로 가죽을 관리해줄 하인을 가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보병은 운이 좋다면 양모천으로 발을 감싸 보완한 조잡한 신발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모든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지는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동상이 발생하면 중세 의학에는 제한된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사지 보호는 더 넓은 진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누적되는 사소한 노출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기사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겨울 환경에서 몇 시간 동안은 비교적 잘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정은 며칠 또는 몇 주간의 노출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겨울 생존의 중요한 측면으로 이끕니다. 기사들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을 때 어디서 피난처를 찾았을까요? 많은 기사들에게 겨울철은 성과 장원의 비교적 안락한 곳에서 보냈습니다. 겨울에 성에 주둔한 기사에게 삶은 원정 중일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벽 안에서도 겨울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중세성을 아늑한 안식처로 여기는 대중적인 이미지는 대부분 환상입니다. 현실은 훨씬 덜 편안했지만 얼어붙은 들판에서 야영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나았습니다. 대연 회장은 모든 주요 성의 건축적 중심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방은 성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의식 공간, 식당, 법정, 그리고 많은 거주자들을 위한 침실이었습니다. 대연 회장은 보통 성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초기 중세성에서 대연 회장은 종종 중앙에 화덕이 있었고 연기는 지붕의 구멍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방식은 불이 모든 방향으로 열을 방출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심각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붕의 구멍은 열이 빠져나가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측면의 방들은 거의 열을 받지 못해 겨울에는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편안함의 혁명은
12세기와 13세기에 굴뚝이 있는 벽난로가 점차 도입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난방 효율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벽난로는 연기를 전용 굴뚝으로 위로 빼내어 공기를 더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벽난로를 둘러싼 돌은 열을 흡수하여 다시 방으로 방출했습니다. 켄트의 로체스터 성과 같은 성의 고고학적 증거는 화려하게 장식된 벽난로를 보여주는데, 이는 그것들이 지위의 상징으로 소중히 여겨졌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벽난로가 있어도 겨울의 대연회장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추웠을 것입니다. 돌벽은 뛰어난 방어 가치를 제공했지만 단열은 형편없었습니다. 열은 벽, 바닥,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불이 있어도 큰 돌방은 겨울에 매우 추웠을 것이며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양모와 모피를 입었다고 합니다. 대연회장의 편안함은 불 근처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높은 지위의 개인들, 즉 영주와 그의 가족은 자연스럽게 불에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낮은 지위의 가신들은 지위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배열되었고, 가장 낮은 하인과 병사들은 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자는 용도로 대연회장은 종종 기숙사 역할도 했습니다. 일반 병사, 하인, 낮은 지위의 가신들은 밤에 홀에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사들은 이 계층 구조에서 중간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잤는지는 그들의 지위에 따라 달랐습니다. 초기 중세성에서는 기사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홀에서 잤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성에는 기사들이 함께 자는 전용 방이 있었습니다. 13세기에 이르면 일부 기사들은 작은 개인실을 배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주의 가족은 가장 편안한 환경을 누렸습니다. 12세기부터 부유한 귀족들은 개인실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자체 벽난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건축 비용과 장인 정신을 요하는 엄청난 사치였습니다. 때로는 솔라 솔라라고 불리는 이 개인실들은 보통 위층에 위치하여 아래 대연회장에서 올라오는 열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벽난로가 없다면 휴대용 화로가 열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화로는 금속 용기로 종종 다리가 달린 장식된 그릇에 숯을 채워 뜨거운 열을 냈습니다. 장작불과 달리 숯은 연기가 거의 없이 타서 밀폐된 공간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은 현대적 의미로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실제했습니다. 하인들은 화로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적절한 환기를 보장해야 했습니다. 열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었는데, 이는 돌 구조물에서 살아온 여러 세대의 축적된 지혜를 나타냅니다.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는 장식적 목적과 실용적 목적을 모두 수행하여 두꺼운 돌벽을 통한 열 손실을 줄이는 단열층을 추가했습니다. 테피스트리와 벽 사이의 공기층은 추가적인 단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부유한 방에는 여러 겹이 있었습니다. 동물 가죽을 벽에 직접 고정하고 그 위에 나무 판넬을 대고 그 위에 테피스트리를 걸어 중세 기준으로 놀랍도록 효과적인 단열을 만들었습니다. 침대는 종종 사방이 두꺼운 커튼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질적으로 방 안에 더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침대 커튼은 두꺼운 양모나 가장 부유한 귀족들을 위해 심지어 모피 안감을 댄 직물로 만들어져 잠자는 사람의 천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 적당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쌓인 모피와 양모 담요는 추가적인 단열을 더했습니다. 귀족은 여러 겹의 양모 담요 위에 모피 덮개를 덮고 잘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원시적인 보온병, 즉 뜨거운 물을 채우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천으로 싼 밀폐된 금속이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편의 시설에도 불구하고 영주의 개인실조차 현대 기준으로 보면 추웠을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외풍이 새으며 늘었습니다. 유리창은 14세기의 부유한 저택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었지만 현대의 이중창에 비하면 여전히 형편없는 단열재였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문 주위의 틈과 만지면 끊임없이 차가운 돌 자체를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양모 모자와 다른 겹옷을 포함하여 야외복의 대부분을 실내에서도 입었고 두꺼운 담요 아래에서 잠을 자거나 불에 아주 가까이 앉아 있을 때만 벗었습니다. 성에 주둔한 기사에게 겨울 수비대 임무는 그 자체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경비교대는 유지되어야 했고 이는 얼어붙은 성벽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자리들은 겨울에 비참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발을 구르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작은 화로 주위에 웅크렸습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잔인하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근무교대 시간이 보통 더 짧았습니다. 겨울에 성에서의 생활은 견딜만 했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편안하기까지 했지만 불을 계속 피우고 땔감 공급을 관리하고 공동 공간을 조직하는 데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기사들에게 그것은 겨울 안락함의 기준선, 즉 상황이 그들을 겨울 원정으로 내몰았을 때 갈망하게 될 기준선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때때로 실제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이제 중세 군대가 실제로 겨울에 전투에 나섰던 그 이례적인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겨울 전쟁은 드물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극심한 필요성이나 이례적인 기회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극심한 어려움과 때때로의 전략적 이점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겨울 전투는 장미 전쟁 중인 1461년 3월 29일 종려 주일에 벌어진 토턴 전투입니다. 약 5만 명의 병력이 요크셔의 토턴 근처 들판에 모였습니다. 전투는 10시간 동안 끔찍한 날씨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이 눈과 진눈개비를 전장 너머로 몰아쳤습니다. 날씨는 전술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크 가문의 지휘관 포콘버그 경은 바람이 랭커스터 가문을 향해 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궁수들에게 한 차례 일제 사격을 하고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눈보라 속에서 보려고 애쓰던 랭커스터 궁수들이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람을 안고 쏘았고 화살은 요크 가문 진지 한참 앞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바람을 탄 요크 가문의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랭커스터 가문은 귀중한 탄약을 낭비했고 요크 가문 궁수들은 떨어진 화살을 주워 추가 보급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상황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는 기온 속에서 갑옷에 갇힌 채 싸웠고 장비 위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들판은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2만 8천에서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토턴 전투가 영국 땅에서 벌어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기상 조건이 그 고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진정한 겨울 전쟁을 보려면 동유럽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조건들이 때때로 겨울을 선호하는 전쟁 시기로 만들었습니다. 1142년 4월 5일에 벌어진 페이푸스호 전투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리투아니아에서는 겨울이 실제로 기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여름철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던 광활한 늪과 습지가 겨울에는 얼어붙은 고속도로가 되어 군대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러시아 영토를 정복하는 동안 이 원칙을 이용했습니다. 1910년 12월 6일에 있었던 몽골의 키예프 침공은 겨울에 이루어졌습니다. 몽골인들은 얼어붙은 강이 기마부대를 위한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겨울에 진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서유럽의 겨울 전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조건들이 동부 스텝과 숲에서는 몽골의 작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비잔틴 군대는 전략적 기습이 최우선일 때 때때로 겨울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962년 12월 니케포로스 포카스는 알레포에 대한 원정을 이끌어 완전한 기습을 달성했습니다. 이지우싱삼 1004년의 가릴리아노 원정은 중세 후기의 예를 제공합니다. 스페인 군대는 1503년 12월까지 작전을 유지했고 프랑스 군대가 수경하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12월 이웃발 29일에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겨울 작전 하나마다 수많은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역사 기록은 적의 공격보다 저천증과 굶주림으로 더 많은 병사를 잃은 군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말들은 특히 끔찍하게 고통받았습니다. 군마는 하루에 약 32파운드, 약 14.5달러의 귀리와 건초가 필요했습니다. 겨울에는 저장된 곡물과 건초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단 몇천 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양의 사료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영국 원정의 군사 기록은 말들의 끔찍한 고통을 기록합니다. 첨스마더물련 왕실 수행단의 말 중 3분의 1이 겨울 원정 중에 죽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죽거나 너무 지쳐서 계속할 수 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료가 떨어지면 주둔군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먹어야 하는 끔찍한 선택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병사들에게 겨울 원정은 추위, 습기, 고난에 대한 끊임없는 노출을 의미했습니다. 중세 군대가 사용하던 텐트는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했지만 겨울에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사들을 위한 단순한 텐트는 최소한의 단열만 제공했습니다. 기사들은 더 큰 파빌리온 텐트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들조차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위험은 단지 추위만이 아니었고 추위와 습기, 탈진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병사는 건조하고 잘 먹고 잘 쉬었다면 추운 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젖고 굶주리고 지친 병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 기온에서도 저천증에 굴복할 것이었습니다. 겨울 원정은 바로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질병이 번성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질과 다른 소화기 질환은 열악한 위생과 약해진 면역 체계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적절한 전력으로 겨울 원정을 시작한 군대는 탈영, 질병, 저천증으로 인해 소멸될 수 있었습니다. 병참 문제는 모든 것을 악화시켰습니다. 식량 보존은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하거나 말리거나 절이는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신선한 음식은 겨울에 드물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을 위해 약 일주일치의 식량을 휴대할 수 있었지만 말을 위한 식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 나눠줄 식량이 가장 적은 시기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비축량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 겨울 식량 비축량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간인들 사이에 굶주림을 유발하고 극심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겨울 원정이 일상적이기보다는 예외적이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몽골인들이 성공한 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사회가 기병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그들의 말은 강인한 스텝 품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잔틴의 겨울 원정은 장기적인 원정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습격이었습니다. 토턴 전투는 누군가 겨울 전투를 원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중세 전쟁에서 겨울은 작전을 중단하고 동계 수경지로 후퇴하며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계절적 리듬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병참적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적응이었습니다. 모든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세 전사들은 여전히 추위 노출에 혹독한 의학적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겹쳐 입기 시스템이 실패하고 장비가 젖고 피난처가 부적절하거나 단순히 노출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인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중세 의학은 추위로 인한 부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지식과 도구가 부족했습니다. 동상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추위 부상입니다. 조직이 실제로 얼어붙을 때 발생합니다. 신체가 핵심 부로의 혈류를 우선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사지가 가장 취약합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동상은 섭씨 영하 20도 정도의 기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만 노출이 길어지면 더 높은 기온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증상을 인식했습니다. 피부가 하얗거나 회색으로 변하고 감각이 없어지며 결국 검게 변하고 조직이 죽는 것입니다. 일단 동상이 진행되면 중세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감염 통제에 대한 지식과 제한된 수술 기술로는 심각한 동상이 종종 궤저로 이어졌습니다. 절단이 수행될 수 있었지만 수술 감염률은 높았습니다. 동상보다 더 흔한 것은 역사적으로 페르니오로 알려진 동창이었습니다. 동창은 춥고 습한 환경에 노출된 후에 나타납니다. 피부로의 혈류가 손상되어 발적, 가려움, 염증, 때로는 물집을 유발합니다. 동상보다 덜 심각하지만 동창은 고통스러웠고 감염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 위험한 것은 저천증이었습니다. 즉, 열 손실이 열 생산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중심천의 저하입니다. 저천증은 교활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희생자는 격렬한 떨림을 경험합니다. 중심천이 계속 떨어지면 떨림이 멈출 수 있는데 중세 관찰자들은 이를 회복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태 악화를 의미했습니다. 혼란과 무기력이 시작됩니다. 심한 경우 희생자는 의식을 잃고 사망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 노출의 위험을 인식했지만 저천증을 특정 의학적 상태로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추위 속에서 잠자다 죽은 병사들이 언급되는데 이는 아마도 저천증으로 인한 사망을 나타낼 것입니다. 추위와 습기의 상호작용은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서 젖은 갬비스는 꽁꽁 얼어붙을 수 있었습니다.
얼음 같은 가을에 빠진 병사들은 설령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젖은 옷을 벗고 빨리 몸을 드지 못하면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이 되는 저천증에 직면했습니다. 원정 중에는 이것이 종종 불가능했습니다. 직접적인 추위 부상 외에도 겨울 조건은 다른 건강 문제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추운 날씨와 붐비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동계 수경지에서 번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독감, 일반 감기, 폐렴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약해진 병사는 추위 부상에 더 취약해져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영양실조는 모든 것을 악화시켰습니다. 겨울 원정은 필연적으로 부적절한 식단을 의미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병사들은 천을 발생시킬 에너지가 적었고 면역 체계가 약했으며 치유 속도가 느렸습니다. 많은 겨울 원정에서 질병과 저천증은 적의 공격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를 죽였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겨울 조건으로 인한 느린 소모는 군대의 힘을 감소시켰습니다. 병사들이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탈영률이 급증했습니다. 중세 지휘관들은 겨울이 군대를 죽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지식은 가능할 때마다 겨울 원정을 피하려는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사와 귀족들에게 부는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더 나은 장비와 더 나은 피난처에 대한 접근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기사조차도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갬비슨이 젖어 얼어붙고 말이 죽고 식량 공급이 끊기면 그의 값비싼 갑옷은 저천증과 굶주림에 대해 거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의학적 현실은 병참과 경제가 이미 지시한 바를 강화했습니다. 겨울은 전쟁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고통의 비용은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에 비해 너무 높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이끕니다. 즉, 겨울 전쟁을 중세 사회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게 만든 경제적 사회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겨울 전쟁의 기술적, 의학적 과제를 탐구했지만 중세 군대가 왜 겨울에 거의 전투에 나서지 않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중세 사회의 기반을 형성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겨울 전쟁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괴적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중세 군사 조직의 핵심에는 토지 소유와 의무의 봉건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주들은 군 복무를 대가로 봉신들에게 토지를 부여했습니다. 이 복무는 제한적이었고 보통 1년에 40일이었지만 정확한 기간은 다양했습니다. 원칙은 그대로였습니다. 군 복무는 유한했고 무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한은 심오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정을 계획하는 영주는 봉신들이 빚진 복무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방어 작전이나 빠른 습격에는 40일이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원정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중세 군주들이 점점 더 유급 전문 군인에게 의존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 유급 군인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대부분의 중세 왕국은 대규모 상비군을 위한 재정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봉건 복무의 한계는 농업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군대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들은 봄에 작물을 심고 가을에 수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농업적 필요성은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치면 수확이 없을 것입니다. 수확을 놓치면 작물이 썩을 것입니다. 두 실패 모두 기근을 의미했습니다. 중세 농업은 아슬아슬한 수준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군 복무에 소집된 농민은 누군가 자신의 밭을 돌보도록 조치해야 했습니다. 이 조치는 농업 노동 수요가 적은 여름 동안의 전통적인 40일 동안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파종이나 수확 시기에 몇 달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중세 전쟁 시기의 타이밍은 이러한 제약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군대는 봄 파종 후에 집결했습니다. 여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든 건장한 남성이 수확을 위해 필요한 가을 수확 전에 해산했습니다. 겨울은 토지에 대한 노동 수요가 가장 낮은 시기였습니다. 노동력의 관점에서 보면 겨울은 전쟁에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공동체가 이전 수확에서 저장한 식량으로 살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이 비축량은 다음 수확까지, 즉 약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겨울에 군대가 와서 식량을 요구하면 이 세심한 균형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겨울 비축량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한 농민들은 봄 파종 전에 굶주릴 것입니다. 중세 지휘관들은 겨울 식량 비축량을 징발하는 것이 즉각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전쟁 자체의 경제학이 겨울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세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겨울은 그 비용을 몇 배로 늘렸습니다. 병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장비는 더 빨리 마모되었습니다. 말들은 공짜 풀 대신 비싼 사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천증으로 인한 의료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여름에는 일반 마차로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같은 경로의 특수 장비, 더 많은 견인 동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경로는 완전히 통행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군사 작전에는 비용 편익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여름 원정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 원정은 비용이 훨씬 높았지만 잠재적 이익은 보통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 관습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중세전쟁은 특정 관습적 경계 내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계절과 평화를 위한 계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은 기독교적 자선이 전쟁으로부터의 휴식을 요구하고 영주들이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다른 주기를 축하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어기는 것은 지휘관을 불경건한 자로 낙인 찍고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 즉 봉건 복무의 한계, 농업적 필요성, 식량 저장의 경제학, 증가된 비용, 사회적 관습이 결합하여 겨울 전쟁이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중세 사회는 여름 전쟁을 가능하게 하고 겨울 전쟁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중세 기사들은 완전한 갑옷을 입고 가장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에 숨겨진 가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기사들이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전투에 나섰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중세 시스템은 바로 그것을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사들이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은 것은 주로 더 나은 장비나 전술 때문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겨울에 갑옷을 입고 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 불 옆에서 저장된 음식을 먹으며 봄을 기다림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겨울 전쟁에 대한 중세 사회의 대답은 그 단순함에서 우아했습니다. 하지 마라, 봄까지 기다려라. 이 계절적 전쟁의 리듬은 용기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농업적, 환경적 현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적응이었습니다. 중세 기사들은 완전한 갑옷을 입고 가장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많은 일반적인 가설에 도전하는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기사들이 금속 갑옷을 입고 눈더미를 헤쳐나가는 이미지가 대부분 신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미묘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세 사회의 정교함을 드러냅니다. 중세 기사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정교한 의복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습기 배출을 위한 아마포 속옷, 단열을 위한 여러 겹의 누비옷, 방풍병 역할을 하는 갑옷, 그리고 최외곽층으로서 모피 안감을 댄 양모 망토입니다. 이 겹쳐입기 시스템은 현대 아웃도어 애호가들이 인식할 만한 단열 원리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들의 생존 전략 또한 다층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회피였습니다. 중세의 군사 및 농업 시스템은 애초에 겨울 전쟁을 방지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봉건적 복무 의무는 파종 및 수확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겨울 원정의 경제적 비용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준수는 계절적 리듬을 강화했습니다. 겨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존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상으로부터 사지를 보호하려면 방수 처리된 양질의 신발, 번거리 장갑이나 장갑, 그리고 머리 덮개가 필요했습니다. 적절한 피난처를 찾는 것이 겨울을 이겨내느냐 굴복하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성에서의 생활은 현대 기준으로 춥기는 했지만 불과 바람을 막아줄 벽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갑옷 자체가 겨울의 현대의 상상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판금 갑옷은 효과적으로 바람을 막아 실제로 보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슬 갑옷조차도 적절한 겉옷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습기 흠뻑 젖은 갬비스는 꽁꽁 얼어붙을 수 있음과 장기간의 추위 노출로 인한 누적된 피해였습니다. 우리가 탐구한 역사적 사례들, 즉 눈보라 속의 토턴 전투, 얼어붙은 페이푸스호에서의 전투, 몽골의 겨울 침공은 겨울 전쟁이 가능했지만 예외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원정은 보통 기습이나 이례적인 상황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을 때조차도 저천증, 질병, 굶주림으로 인한 인간과 동물의 희생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중세의학의 한계는 일단 추위로 인한 부상을 입으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적절한 장비를 통한 예방과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기술적 정교함이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비오스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단열 원리를 구현했습니다. 현대의 겨울 의류 시스템, 베이스 레이어, 단열 미드 레이어, 내후성 아우터, 쉘리은, 중세의 접근 방식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둘째, 환경적 도전이 사회 전체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중세의 농업 주기, 봉건적 의무, 성 건축, 식량 저장 관행, 군사 일정은 모두 혹독한 겨울의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사회 구조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적 제약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부하 지휘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항상 이 점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모피 안감을 댄 신발, 여러 벌의 갬빗은 그리고 장비를 관리해줄 하인이 있는 부유한 기사는 조잡한 신발과 얇은 양모 망토를 가진 일반 보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생존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세의 접근 방식은 때때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응은 단순히 그것을 견뎌내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현대 문화는 종종 장애물 극복을 찬양합니다. 겨울 전쟁을 일상으로 만들 기술적 도구가 부족했던 중세 사회는 대신 겨울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상황이 노력을 너무 값비싸게 만들 때를 인식하고 더 나은 계절을 기다리기로 선택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 그 아래의 양모와 아마포층, 성의 벽난로, 그리고 계절적 휴전은 모두 겨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과 공존하기 위한 통합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 공존에는 기술 혁신, 사회 조직, 경제적 계산, 그리고 전략적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중세시대 겨울 생존에 대한 이번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세 생활에 대한 이 탐구가 유익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중세 역사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를 넘어 중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싸우고 살아남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댓글과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특히 이것이 중세 전쟁과 겨울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 이미지를 바꾸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역사 탐구까지 따뜻하게 지내시고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과거는 우리가 종종 상상하는 것보다 더 혹독하면서도 더 독창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